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팩의 2를 오늘부터 나갈 거고요. 중국팩의 2 제가 갖고 오셨죠? 1판이 있고 2판인데 2판도 정표가 올라갔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일단 중국팩의 2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중국팩의 1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하는 거지 뭐 새로운 논리가 나오진 않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뿐이지 새로운 논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팩의 1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장 오늘 금융자산 배울 건데 사채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렵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정보를 하셔야 되고 시험은 중급팩의 1보다 중급팩의 2가 훨씬 쉬워요. 우리 어저께 올해 관시사 기출문제도 봤지만 실제 저희 세무사 시험도 그래요. 중급팩의 1은 응용이 많이 되는데 중급팩의 2는 응용이 생각보다 안 돼요. 응용이 될 때도 있지만 응용이 되는 건 그냥 다 같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문제가 쉽기 때문에 중급팩의 2에서 실제 시험에서 득점을 안 해주시면 100% 까락나요. 100%. 100%. 중급팩의 2를 잘해주셔야 되고 출제 비중은 한두 문제라도 중급팩의 2가 훨씬 더 많아요. 중급팩의 2를 잘하셔야 돼. 막판 되시면 1차 시험 때 막판 되시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회계사도 세무사도 중급팩의 2를 다 제끼고 중급팩의 1에서 맞춰갖고 꽈락을 면한다 그러는데 100% 꽈락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가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원가를 15문제 중에서 한 7개는 맞춘다는 가정, 반타작은 한다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는데 원가를 또 아예 안 하신다고요. 근데 중급팩의 2도 안 해. 그럼 이미 꽈락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쵸? 그래서 중급팩의 2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제일 중요해. 최근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급팩의 1, 2에서 다 한 문제씩 나오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중급팩의 2에서 최근에 출제 비중이 2차에서 높았어요. 대부분 중급팩의 2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급팩의 2를 못하면 안 돼요. 제껴도 안 돼. 세무사 하시는 분은 제껴서 안 되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한 단원 정도 제끼는 거지 뭐 두 단원 이상 제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부의 말씀인데 네. 회계사도 세무사도 중급회계 2를 못하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이 솔직히 중급회계 2는 왁구만 외워도 풀 수는 있어요. 일부 단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건 나중에 객관식 때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리고 절대로 복잡하거나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끝까지만 하신다면. 끝까지만. 그쵸?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중급회계 1도 그랬지만 중급회계 2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 30분 동안 인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못 들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5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또 저를 배려해서 또 5분을 또 늦게 들어오시다고요. 그쵸? 그럼 안 되시고 지각도 안 되시지만 결속도 진짜 안 돼요. 웬간하면 안 돼. 웬간하면 안 돼요. 지금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중급회계 2 이제 이 목차를 보면 11장에 금융자산 원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 리스 있어요. 요 세 단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루에 한 개씩 나가요. 그쵸? 정 빠지시고 싶을 때가 있으시면 요 세 단원을 제외한 날에 빠지시면 돼요. 그쵸? 금융자산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리스 금융자산 3회 할 거고요.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3회 할 거고요. 리스 2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1회씩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좀 빠지지 마시고 다행스러운 게 중급팩의 원이랑 다르게 얘는 단원별로 뭐 논리가 이어지고 그런 거 없어. 다 독립된 단원이고 다 따로따로 단원이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시면 안 돼요. 네. 16회 할 예정입니다. 16회. 16회. 저희 지금 남은 정규 시간이 10회가 남아있는데 6번 정도 보강할 거예요. 5번 정도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학원에서 공지 안 됐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중급회계 2 바로 시작해보자. 자, 우리 교재를 피시면 금융자산이에요. 교재 10페이지. 금융자산. 뭐 이유가 있어서 빠지시는 분이 있겠지만 빠지시면 안 돼요. 진짜로. 웬간하면 전출하셔야 돼요. 웬간하면. 그리고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에 위의가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중급회계 1 마지막 시간에 했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금융자산을 배울 거라고요. 금융자산. 그럼 금융자산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현금이랑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어저께 배웠던 금융상품의 정의를 보면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 부채나 자기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죠? 말이 너무 어렵죠. 금융부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금융부채.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됐죠? 어저께 배웠잖아요? 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상 의무? 근데 계약상 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제공해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 혹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계약상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제공해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게 우리 중국팩의 8장에서 배웠던 사채랑, 사채를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채를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배웠었고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뭐가 들어가? 사채도 들어가고, 현재가치 평가를 한다면 매입 채무도 들어가고, 차입금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FVPL 금융자산, 금융부채도 우리가 8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 요걸 배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계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생상품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안 배우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만 고급 회계에서 배울 거라고요. 그쵸? 세무사 말고 회계사 하시는 분들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얘를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목적상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앞으로 중국회계 2에서 요 금융자산을 배우는 동안은 요 계약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결국 사채,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랑 FVPL 금융부채, 요 두 가지 생각하면 된다고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랑 FVPL 금융부채 요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은 뭡니까? 주식을 발행해 준다며.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내 입장에서 뭐겠어요? 자본이겠죠. 자본은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대망의 중국회계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주고 반대쪽에선 그걸 산다고요. 그게 금융상품이에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선 내가 그걸 산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앞으로? 채권을 사게 되면 채무상품이라고 할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반대쪽에선 채권을 산 거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회계처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주식을 발행했대. 그 반대쪽에서 내가 주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 이러면 되는 게 우리 중국회계에서 주식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지분 상품이라고 할 거라고요. 지분 상품이 뭐예요? 주식. 그럼 우리 도대체 지금부터 뭘 배울 겁니까? 현금 배우고 상대방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사니까 채권, 다른 말로 채무 상품 배우고 상대방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일으키면 나는 그 주식을 샀으니까 지분 상품을 배울 거라고요. 지금부터 11장에서 얘네들을 배울 거고요. 12장에서 마무리로 그냥 가볍게 얘를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채권이랑 주식 배울 건데 채권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주식 먼저 배우고 채권을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뭐 배운다고? 채권이랑 주식의 회계처리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많잖아요. 그쵸? 회계처리 아니야? 채권에도 관심 많고 그쵸? 우리가 그거 갖는 회계처리를 지금부터 배울 거라고요. 그럼 그래서 지금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금융상품의 위의가 다시 한번 나와 있고 뭐 주저리 써 있지만 결국 그 위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부터 채권, 주식, 현금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배울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럼 여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여러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돈이 되게 많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엔 고객한테 30년 동안 돈을 받고 30년 후에 얘한테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 받는 포지션이라고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현금을 합친 것보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현금이 사실 더 많다고요. 그럼 얘네 돈 많으니까 뭐 할까?
보험회사 돈이 많다고요. 뭐예요? 보험회사 돈 많으니까 뭐 할까요? 뭐 하긴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부동산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만 우리나라도 그 이름 있는 빌딩들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요. 보험회사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모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건물도 많이 갖고 있고 주식이랑 채권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럼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 평가액만 1년에 조 단위로 나온다고. 1년에 조 단위로 나와요. 제가 교보생명 제가 또 세무조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AIG도 감사해봤고 동부생명도 감사해봤고 또 어디도 해봤지? 제가 동양생명 이게 제일 메인으로 세무 그 인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 보면 유가증권 평가액이 어마무시하다고 막 1조씩 나오고 막 몇천억씩 나온다고. 그럼 실제로 나는 보험회사의 세무 담당자야. 돈 많아서 주식 샀어. 채권 샀어. 그럼 제일 고민이 뭘까요? 제일 고민이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아예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이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가 제일 부담이야? 사와서 분류하는 게 제일 부담이라고요. 괜히 내 마음대로 분류했다. 뭐야 이거? 이거 왜 평가 손익 당기 손익에 반영돼? 아 제가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자산에서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거라고요. 금융자산 기준서가 3년 전에 개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분류 기준서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네요. 그쵸? 그 금융자산 분류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류의 기준이 애매모호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분류하기 좀 좋았어. 그게 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금융자산 기준서가 새로 개정되고 이 기준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이 교보생명 기준 이 재무제표인데 금융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이게 100만 원 단위예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금액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복잡해. 어떻게 분류하기도 복잡하고 너무 좀 어려워. 그래서 이번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류와 측정을 논리적인 단일 분류 방식으로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준서, 이번 이 금융자산 챕터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 기준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분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건지가 기준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명확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분류 기준 배울 거예요. 분류 기준, 분류 기준. 그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융자산 기준서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 분류 기준에 따라 측정치가 바뀌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 기준서를 조금 더 얘기해보면 손상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손상에 대한 얘기도 좀 일관성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준서 요 단원에서는 손상에 대한 이 기준이 아주 일관성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11장 금융자산에서 시험에 나온 두 번째 포인트가 손상이에요. 손상.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서 또 손상도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손상, 출제 포인트, 손상. 네, 여기까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에서 우리가 11장을 배울 건데 분류 기준에 따른 측정을 명확히 아는 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손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류 기준이랑 지분 상품의 회계 처리까지 볼 거고 내일 채무 상품이랑 손상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기타 잡다한 내용들을 좀 보겠죠. 그럼 지금부터 분류 기준을 볼 건데 우리 교재 내용은 좀 이따 보고 지금부터 제가 필기를 쭉 해볼 건데 제가 필기하는 게 1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가 제가 지금부터 필기할 내용인데 지금부터 좀 볼게요. 아 배고픈데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희 회사 금융자산 샀어요 이렇게 전화 올 거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 거래처에서 회계 처리 모를까?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 될지 저렇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까? 아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한테 자문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레터를 써달라고 그래요. 문서화해서 남겨달라고 그런다고요. 작은 애들은 그냥 해달라고 그러고 큰 데는 돈 달라고 그러죠. 돈 준다고 하죠. 그럼 레터를 남긴다고요. 레터를 왜 남길까요? 저희가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써줘야 돼. 돈을 받고 해준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나중에 면피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다 알아요. 면피하려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도 회계법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면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처음으로 금융자산을 샀어. 기준서 바뀌고 나서. 그럼 물어본다고요. 저희 금융자산 하나 샀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왜 샀어요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걸 성격별 분류라고 합니다.
왜 샀어요? 다른 말이야. 왜 샀어요? 왜 샀어요? 전에 물어봐야 될 게 뭐 샀는데요? 물어본다고? 뭐 샀는데? 왜 샀는데요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뭘 샀는데 금융자산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뭘 사는지 물어보면 뭐랑 뭐겠어? 금융자산은 주식이랑 채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물어볼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채권 샀어요. 다른 말로 채무상품 샀어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저희 주식 샀어요. 지분상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채권이랑 주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중급회계 툴 말이죠. 제가 잘 가리켜요. 여러분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본 강의를 제일 잘 가리키는 강사입니다. 책도 제일 좋아요. 1판이 오타가 많아서 그렇지 2판부터 오타도 없고 1세가 오타가 많아서 그렇지 2세도 오타가 없고 책도 좋아요. 근데 서점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중급회계 2도 결국 이해를 해야지 왁구 위주로 외운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중급회계 2 선생님들이 저도 좀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타임 이제 아웃이잖아. 이제 16강밖에 안 남았잖아. 16회밖에.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가고 왁구 위주로 가리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못하는데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금융자산 겁나 쉬워요. 솔직히 왁구만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무슨 금융자격증 어디 금융기관 교육과 쓰면 요거 2시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됐고요. 모르시죠? 그냥 외우세요.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숫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생각하지 마. 왜 생각하시지? 이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채무상품이랑 지분상품을 나누는 이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본인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가장 큰 차이. 채권과 지분상품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뭘 것 같아요? 채권은 여러분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해져 있다? 좀 웃기지만 정해져 있어요. 얘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채무상품 같은 게 일반적으로 만기도 있지. 액면 금액도 있지. 액면 이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쵸? 내가 요 채권을 사면 현금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요. 지분 상품이라는 건 현금 흐름이 예상돼 있어, 안 돼 있어? 현금 흐름이 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배당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많이 줬다가 갑자기 적게 줬다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상품이랑 지분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채무 상품은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만 지분 상품은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요. 물론 사실 의미상 구분한다면 얘는 채권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 얘는 주식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사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뒤에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현금 흐름에 권리를 갖고 있고 기업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서 채무 상품이고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페이지 가장 하단에 참고를 보면 제가 써놨어요. 성격에 대한 분류, 지분 상품이랑 채무 상품으로 나눠 있고 이 지분 상품은 다른 회사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즉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고 투자 채무 상품은 회사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격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다 좀 써놨으면 좋은 게 지분 상품은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채무 상품은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준서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는 얘기해 놓지 않았어. 기준서는 여기까지 얘기가 없다고요. 이건 그냥 윤돈이가 지금 구분을 한 거고 기준서는 여기까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출발해야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 실제 기준서에서는 2단계부터 얘기했다고요. 야, 네가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2단계부터 구분해야 돼. 2단계 구분 요건이 뭐냐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다고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요걸 실무에서는 SPPI 요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원지호 선생님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SPPI 요건이라고 네가 아냐 그러길래 전 제 책에도 나와요 그랬거든요. SPPI 요건이라고 실제로 실무에서 분류를 해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하면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 계약성 현금흐름 특성이라는 게 우리 기준서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지로 나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으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야. 결론부터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분류를 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FVOCI 이거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그걸로 나눈 거나 FVPL로 나눠요.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엔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AC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이나 FVPL 금융자산으로 나눈다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FVPL 금융부채 할 때 살짝 봤지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FV가 붙는다고. 그리고 그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FVPL이 붙어요. 그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애들은 뒤에 FVOCI가 받는다고요. 그 AC 금융자산은 이게 영어로 아몰타이즈 코스트거든요. 제가 용산 카츠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참 더럽게 못해요. 제대하고 회계사를 6년 만에 붙었기, 7년 만에 붙었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요. 영어를. 근데 회계법인 갔더니 영어를 또 겁나 많이 써요. 아몰타이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몰타이즈가 뭐야? 아몰타이즈? 아모탭? 뭐 이모탭?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몰타이즈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아몰타이즈. 코스트가 원가인 건 아시겠죠? 그럼 아몰타이즈가 도대체 뭘까? 이게 상각이거든요. 아몰타이즈를 상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돼서 외국계 기업 많이 하시면 아몰타이즈 코스트가 좀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응? 이러지 말고 그 상각한 비용이라고 상각한 비용. 그럼 아몰타이즈 코스트면 AC 금융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몰타이즈 코스트니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그럼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거나 공정가치 평가에서 기타 포괄 손익에 넣거나 공정가치 평가에서 단기 손익에 넣는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그럼 지분 상품 주식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AC 금융자산으로 반영하는 거 그래 얘는 그럼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니까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얘만 놓고 본다면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걸 좋아할까요?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걸 좋아할까요? 기업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웃긴 게 제조업들은 금융자산 얼마 안 갖고 있어요. 돈 남을 때 조금씩 갖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차 말들기도 바쁜데 지금 금융자산을 몇 조씩 어떻게 갖고 있어. 은행도 많이 안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은행은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행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보험사랑 증권사만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채권을 사면 FVOCI로 반영하고 싶을까요? FVPL로 반영하고 싶을까? OCI의 반영에 공정가치가 변동해도 면피가 되지 미실현 손익이니까. 만약에 채권을 한 1조 샀는데 그걸 이걸로 분류하면 평가 손익이 한 1조 나오면 몇천억 나오면 단기 손익에 몇천억이 꽂힌다고. 보험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돈 많이 남으면 채권 같은 걸 많이 사는데 채권을 당연히 뭘로 표기하고 싶어해? LC로는 표기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FVOCI로 표기하고 싶어 한다고. FVPL은 리스크가 너무 커. 괜히 분류했다가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보험 팔아도 이게 한 방에 간다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은 요걸 갖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죠. 2차 시험에 나왔다고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기업들은 채권을 사면 FVOCI로 분류하고 싶다고. 근데 좀 이따 3단계는 중요하지 않아. 2단계에서 바로 딱 걸리거든요. 2단계에서 바로 딱 걸리면 FVOCI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팁을 드리면 여기로 분류해야 돼.
여기를 분류하면 FVOCI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SPPI 요건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그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이게 해석해드리면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변동성이 없어야 돼.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으면 특정일의 원리금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로 봐요. 그래서 사실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현금 흐름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에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SPPI 요건을 충족했고 충족 못하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뭔데? 요게 현금흐름에 변동성이 없다는 거고, 요게 현금흐름에 변동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로 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 지금부터 따져보자. 잘 봐요. 이해하셔야 돼. 이해. 보시면 내가 채권을 샀어. 국채야, 국채. 국채를 샀어요. 그래서 3년 만기고요.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만기 액면 이자가 10원이래. 요래요. 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어, 안 구성되어 있어? 변동성 있어, 현금 흐름이 없어? 없잖아요. 어떡하지? 2양 시작했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더 할 거예요. 아이씨, 얘기하지. 기운을 좀 내시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쵸? 그럼 얘는 계약상 현금 특성 만족한 거야. 기업이 이런 사채를 발행했대. 3년 만기고 액면 금액 정해져 있고 액면이자 정해져 있어. 변동성 없지. 얘는 뭘로 가?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한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금리, 지수, 연계형 채권이 있다고요. 필기할 건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금리, 지수, 연계형 채권이 있어. 금리, 지수, 연계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연계돼 있대. 금리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 그래서 매년 받게 되는 액면 이자도 넣어.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진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 인덱스 펀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얼마 전에 했던 거 DFA인가? 그 독일 채권이랑 연동되어 있는 채권이 있었잖아. 독일 채권 금리가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원금 보장의 수익률 꽤 높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원금 막 60% 까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인덱스 펀드 같은 채권을 사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해 못해.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있으면 이걸로 못 간다고요. 이걸로 가고, 우리가 금융자산 끝나고 나면 13장에서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복합금융상품이 뭐냐면 채권을 발행해. 근데 투자자한테 대신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네가 원하면 이 채권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줘. 이런 걸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복합금융상품은 채권은 채권이야. 약속된 만기도 있고 액면 이자도 주고 액면 금액도 줘. 근데 중간에 투자자가 원해서 요걸 주식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준다고. 그럼 이런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계속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니까.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후순위 채권도 있어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뭘까?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이게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는데 이 기업이 좀 간당간당해. 이제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망하면 내가 남아 갖고 있는 재산으로 선순위 채권을 우선 갚아.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후순위 채권을 갚는다고요. 그럼 후순위 채권은 원금을 보장 못 받을 수도 있겠지. 얘가 망하면 이거 못 받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후순위 채권을 꽤 사. 왜 살까요? 대신 금리가 높아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그럼 이런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만족된 걸까, 만족되지 않은 걸까? 만족이 안 된다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어야 첫 번째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만족된 걸로 보고, 즉 SPPI 요건을 만족된 걸로 보고, 현금의 변동성이 있으면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걸로 본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여러분. 그래서 읽어봅시다. 거기 상단에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보시면, 금융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나와 있고요. 원금이 어떤 의미인지, 원리금 이해가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원금과 이자는 아래와 같다 나와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오히려 셀프 스터디 1번, 3번을 좀 보셔야 돼요. 셀프 스터디 1번을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는 건 SPPI 요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의 필요에 맞추어 기초 변수와 연동하여 설계된 채권을 말하는데, 구조화된 채권의 현금 흐름은 내재된 파생 요소로 인해 SPPI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왜? 변동성이 있으니까. 계약상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수익의 발생 가능성을 제공하는 전환사채와 같은 상품도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전환사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합금융상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 구조화된 채권이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프 스터디 3번을 보세요. 1번이랑 3번이랑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 즉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리금의 변동성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면, 우리 재무에서 얘기하는 위험이라는 게 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다면 얘는 절대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웃긴 게 봐봐. 요즘 보험회사들, 금융사들이 그냥 채권 갖고 있는 경우가 맞을까? 아니면 구조화된 채권, 지수 연계형, 인덱스 펀드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맞을까? 요즘 금융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계형이에요. 근데 옛날엔 이걸 다 FV, OCI로 보냈었다고. 근데 이 기준서가 들어오면서 이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짤없이 여기로 가야 돼. 이게 안 된다고, 만족이. 여기로 가면 짤없이 어디로 가야 돼? FV, PL로 가서 무조건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에 반영해줘야 된다고요. 효과가 엄청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기준서가 공표된 다음에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1년 미뤄졌다고. 워낙 실무에서 미치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금융 회계법인도 요즘에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정보통신, 뭐 정유화, 건설, 금융은 금융만 한다고. 제가 금융 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한영으로 이직한 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만 있었거든요. 금융은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용역으로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되게 많아. 실제로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고. 그렇죠?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더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연히 안 끝났지. 여기까지 필기할 건데. 1시간 더 해야 된다니까? 자, 힘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죠. 지분상품 같은 경우엔 특정일의 원리금 구성과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의 구성으로 나눌까 안 나눌까? 지분상품은 특정일의 원리금 구성으로 나눌까 안 나눌까? 원리금 구성 또는 원리금 이외의 구성으로 나눌까 안 나눌까? 나눠요 안 나눠요? 지분상품이 계약상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약상 현금이 어디 있어? 정해져 있는 현금이라는 게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 상환하고 선주 같은 경우는 되지 않을까요? 되죠. 그래서 그건 저것도 부채로 분류하지,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일에 원리금 이 외에 현금으로 구성된 것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처음부터 SPPI 요건을 만족을 못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 바꿀 수 있겠다.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 동그라미.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 X. 이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쵸? 진짜 명칭은 뭐냐면,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채무 상품만
계약상 약속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채무상품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걸 제외하고는 약속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지분상품이란 약속된 현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분상품은 2단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당연히 만족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해진 현금이 없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유추할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그거예요. 금융자산 강의.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손상이 뭡니까? 손상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손상이 어마무시한 특징 두 가지. 손상이 어마무시한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어허. 손상이 어마무시한 특징 두 가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 들을 때가 아니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한강 가서 한강 물도 한번 만져보고, 탄가 한번 만져보고, 나는 할 수 있다도 외치고 와야겠네. 손상의 두 가지 특징 뭐예요? 그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첫 번째 근본적인 특성이 뭐였어요? 왜 단기 손익에 미치는 바로 영향을 미쳐 손상은? 미래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단기 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잖아요. 손상의 두 가지 특징은 뭐? 미래 받을 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래 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에 그 직선이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상을 인식하려 어이구 씨, 바지 새로 샀네. 어이씨. 자, 손상을 인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 계약상 현금 흐름이 있어야 손상을 인식하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으면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손상한 게 원래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게 손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손상 차손 인식할 수 있어. 왜? 계약상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손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돈이 줄어들면 손상을 인식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는 어때요? 이경으로 분리되는 애들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상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분 상품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옛날 기준서, 혹시 옛날에 회계를 배웠던 분들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주식도 손상차손 인식했는데, 옛날엔 주식을 손상차손 인식했는데 애시당초 손상의 전이가 계약상 현금 흐름의 감소인데 지분 상품은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도 없는데 뭔 놈의 손상이야. 그래서 기준서가 비일관성을 제외시켜서 손상은 이제 지분 상품은 이제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이 없는데 뭔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의 감소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분 상품은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의 감소도 없을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11페이지까지 정리한 거고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3단계로 가야 돼. 제가 물어봤겠죠?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아, 주식이면 일단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못하네요. 채권이에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아이 뭐예요? 그냥 국채 샀어요. 아, 그럼 특정일에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계약상 현금 특성 만족하네요. 아이, 주스 연계형 인덱스 펀드 샀어요. 아, 그럼 특정일날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니까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 못하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한다고요. 거래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보여줘야 돼. 3단계로 뭐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물어보고 나면 뭐 물어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실무라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뭐 물어보고 싶겠어요? 뭐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 세무사가 됐어. 회계사가 됐어. 여기까지 얘기했어. 뭐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대답했으니까 밥이라도 사세요 이래. 뭐 물어보고 싶겠어? 여기까지 물어보고 나면. 그치, 왜 샀니? 왜 샀니? 이거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샀어요? 아, 짜증나 죽게. 아니, 요즘 회계 처리도 계정자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 왜 샀어? 그 뭐라 그래요? 사업 모형이라고 합니다. 사업 모형이 뭐예요? 그래요. 사업 모형이 말은 어려운데 사업 모형에 따른 분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 모형에 따른 분리가 다른 말로 보유 목적이라고요. 보유 목적.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죠.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그럼 보유 목적을 보면, 자 보세요.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애들은 보유 목적이 두 가지야. 얘는 왜 보유 목적이 두 가지일까? 얘는 왜? 아무튼 국채를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날 정해진 현금을 받는다고요. 그럼 국채를 샀어. 내가 국채를. 돈이 남아서 국채를 샀다고요. 미국 국채를 샀대. 미국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국채를 샀대요. 미국 국채를 사면 왜 샀겠어? 아니 만기까지 미국 국채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원금이랑 이자 받으려고 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변동하면 우리 봤잖아. 금융부채 할 때. 시장 이자율이 변동하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한다고 그랬죠. 그럼 미국 국채도 금리가 변동하면 미국의 국채의 가격이 바뀐다고. 그럼 중간에 그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오르면 팔 수도 있겠지. 팔을 썰어서 재미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즉 현금 흐름이 정해진 국채 같은 걸 사면 보유 목적이 두 가지라고요. 왜 샀어요? 그래서 왜 사요? 원리금 받으려고 샀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원리금 수취라는 게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산 경우가 있어. 당연히 갖고 있다가 만기까지 갖고 있다 원금이랑 이자 받으려고 샀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또 뭐도 있을까? 또 뭐도 있을까? 그러니까 월급이랑 이자 받으려고 채권 사긴 샀는데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채권 가격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나중에 채권 팔아서 재미 좀 보려고 샀어요. 나중에 채권 팔아서 재미 좀 보려고 샀어요. 그 뭐라 그래요? 원리금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요거 원리금 이외에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대. 지수 연계형 채권을 샀대. 이거 왜 샀을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준서는 이걸 그냥 기타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타칠 목적이라고. 단기 매매. 단타칠 목적으로 샀어요. 그쵸? 우리 사실 대부분의 목적이 단타잖아. 단타칠 목적으로 샀어요.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다른 목적들이 있는데 그냥 기타의 목적으로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요. 단타치의 목적으로.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자, 봐봐. 지금부터 이걸 먼저 볼 건데. 그럼 원리금 똑같은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는 국채라 하더라도 내가 국채를 샀을 때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얘는 원금과 이자를 받고 팔 목적이기도 하대. 그럼 얘는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원리금 수치를 목적으로 분류했으면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매도 가능해요. 가능해. 얘도 요 목적으로 취득했다. 저는 원금과 이자만 살려고요. 산 다음에 파는 거 돼. 예전엔 안 됐어. 예전 기준서에서는 요걸로 분류해서 금융자산을 분류한 다음에 중간에 팔면은 그 판 시점부터 앞으로 3년 뒤로 3년으로는 그 금융자산을 갖지 못했어. 옛날 기준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고 했거든요. 이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팔면은 앞으로 3년 뒤로 3년은 절대 이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보유 못했다고요. 이게 과거 기준은 테인팅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번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그래서 얘는 매도가 가능해. 그럼 처음 살 때부터 매도를 목적으로 사. 나 이거 팔 것 같긴 한데 이거 만기까지 원금 받을 때까지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팔 것 같은데 그래도 요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원리금 수치 목적으로 분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릴까?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시방, 그럼 얘는 뭐하러 있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팔 수 있다며. 시방, 얘는 왜 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준서가 뭐라고 하지? 컴다운. 얘는 매도가 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야 되고 매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얘는 팔 수도 있다는 거지만 이걸로 분류하면 나중에 반드시 팔아줘야 돼. 그리고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돼. 이랬다고요.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돼? 그럼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준서에서 빈도와 규모가 얼마나 하면 큰 건데? 10번 파면 큰 거야? 금액을 비싸게 팔면 큰 거야? 빈도와 규모가 기준서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웃긴 게 기준서에 빈도와 규모는 안 나와 있어요.
절대치가 없다고. 빈도와 규모만 크면 이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빈도와 규모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이랬다고요.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류되는 애를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플레임으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사 세무사 교재를 보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굳이 한국말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A씨 금융자산이라고 그냥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은 뭘로 나올까? 시험은 A씨로 나올까요? 한국말로 나올까요? 당연히 한국말로 나오죠. 근데 내가 A씨라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러면 몰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A씨 금융자산이라고 쓸 거예요. 한국 회계기준원도 걔네 자기들 설명할 때 다 영어 명칭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A씨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시험장에서 한글로로 나오면 당연히 알아들어요. 그쵸? 요거로 분류한다고. 요걸로 분류하는 애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그럼 FV OCI 금융자산은 뭡니까?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OCI 미실현손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FV OCI 금융자산이라고 한다고요. 한국말로 읽을 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한국말로 할 때는 왜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말로 쓰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하면 여기까지 이미 반줄이야. 그렇죠?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왜 기준이 없을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왜 기준이 없냐면 이걸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래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 그래서 어차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분류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크게 페널티 안 주겠다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좀 엉성해요. 이 부분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읽어봅시다. 우리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 모역, 즉 원리금을 수취하는 원리금 수취가 목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 모형에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의도를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이런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표시해서 여기서부터 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모든 금융상품을 이렇게 분류한다고 할 경우에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중간에 팔아도 돼요. 보이시죠? 12페이지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 모양은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분류하는 거 가능하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 모형에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의도를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다. 주요 경영진은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와 금융자산 매도 둘 다가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수적 표시하시고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사업 모형에서는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도가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13페이지 셀프 스터디 4번 보시면 웃긴 게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와 금융자산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업 모형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와 금융자산 매도 둘 다가 사업 모형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모형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매도의 빈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사실은 네 마음대로 해. 왜냐면 두 개 다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거든.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까? 기준서가 개정됐어요. 본인이 출제위원이면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겨우 1시간 배웠지만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당연히 실무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회계사님 이거 기준서 개정됐을 때 우리 금융자산으로 채권을 뭘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할까요? 그럼 뭐 어떻게 분류하라고 하겠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왜 이렇게 분류해야 돼요?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제일 유리해요. 그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험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또 금융자산 그냥 하나를 채권 하나를 준 다음에 요걸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FV OCI로 분류했을 때 좀 이따 배울 FV PL로 분류했을 때 당기손익에 미치는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아주 복잡한 사례, 이렇게 분류했을 때 아주 복잡한 사례를 물어봤지만 요즘은 계산 자체는 간단하게 내고 그냥 요걸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당기손익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렇게가 더 잘 나온다고요. 매년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기타 매매 목적인데 얘는 거기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기타 매매 목적 같은 경우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단기 매매 목적일 수도 있고요.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실현할 목적일 수도 있고요.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타의 목적이라고 밑에 외울표 없어요. 단기 매매 목적이 대표적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에 뭘로 가?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에는 FVPL 금융자산으로 간다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따라오시죠. 아이고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네요. 힘을 내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으로 목적을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 목적이에요. 단타치 목적이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뭘로 가? FVPL 금융자산으로 가는 게 원칙이야. 지분상품은 어차피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모형도 기타의 목적밖에 없어. 그래서 지분상품은 모든 지분상품이 FVPL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그 평가손익을 PL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지분상품은. 따라오시겠어요? 얘는 어떻게 읽어? FVPL 금융자산인데 한국어로 읽을 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오케이. 요렇게 분류합니다. 따라오시겠죠? 요렇게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분류했어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쉬는 건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분류했어요. 그럼 우리 또 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기업들이 금융자산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럼 어떤 기업이 금융자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회사 전체 입장에서 모든 금융자산을 하나로만 분류해야 될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또 건 바이 건으로 다 봐야 될까? 그것도 너무 비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적 집합을 만들어서 요 금융자산 모임별로만 평가해주면 돼요. 분류해주면 된다고.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셀프 스터디 13페이지 셀프 스터디 1번이랑 2번에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사업 모형에 대한 판단은 주장이 아닌 실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에 의도하는 무관함으로 금융상품 분류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이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 모형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있다. 그러나 보고기업 전체의 수준에선 결정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 모형을 결정할 때 뭐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사업 모형만 가질 필요는 없고 건 바이 건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집합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셀프 스터디 2번에 나와 있죠. 사업 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그럼 말문제로 오답 유형이 뭐가 나오겠어? 보고기업 전체 수준에서 결정한다? 오답. 금융자산 건별로 결정한다? 오답. 요렇게 결정한다고. 집합을 관리하는 방식별로 분류하면 된다고요. 사업 모형을.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류까지 봤고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잠깐만. 오케이.